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동네 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동네 이장이 남편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과분한 상이네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저 이웃의 작은 도움만 드렸을 뿐이네. 그 가식적인 겸손함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불과 아침 식사 때만 해도 커피가 식었다며 제 얼굴에 신문을 던진 사람이 지금은 마치 성인군자라도 된 듯 전화기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서 방금 전의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상 받는다고 한다. 옷 좀 제대로 준비해도 창피하게 하지 말고. 대답 한 번 듣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자 이웃집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남편이 무료 가구 수리를 해주었다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죠. 박 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 살아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부인이 복도 많으시지? 그 말에 억지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자상하시죠? 이런 질문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거짓말로 답해야 하니까요. 서랍장에서 몰래 숨겨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어요. 제목은 아무도 모르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1983년 저는 26 꽃다운 나이에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찬 성격에 일도 잘해서 지점장님의 인정을 받아 승진도 빨랐어요. 동네에서는 성공한 직장 여성으로 알려졌죠. 저기 지연 씨가 가장 예쁘지 않나? 저 사람 어디 갈까 싶어. 친구들의 말이 맞았는지 거의 매일 은행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박정호라는 새로 생긴 가구점 사장이었어요. 30 중반의 키 크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분이 통장을 관리해 주시니 돈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흔한 농담으로 넘겼지만 그의 끈질긴 관심이 점점 마음을 흔들었어요. 특히 가구점을 시작하기 전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고아 아이들에게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혼자 키우셔서 힘든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요. 그런 따뜻한 마음씨에 빠져들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6개월간의 데이트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지연이는 복도 받았지. 남편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 결혼식 날 그는 모든 하객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 생애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요. 그 진심이 담긴 듯한 눈빛에 넘어간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일주일 후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퇴근이 조금 늦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들은 소리는 폭풍우 같았어요.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밥은? 뭐 먹으라고? 서둘러 사과하고 저녁을 준비했지만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다며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미안해. 오늘 거래처에서 일이 안 풀려서.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는 그를 믿었습니다. 모두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사소한 일마다 폭발하는 남편의 성격이 드러났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누군가 찾아오기만 하면 천사처럼 변하는 이중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지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정말 제게 보물 같은 존재랍니다. 친정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남편의 말에 어머니는 감동하셨습니다.
제가 반찬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도 웃으며 괜찮아요. 제가 더 많이 만들어 먹을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제대로 음식 하나 못하는 거 보여줘서 좋았냐? 그만한 일도 똑바로 못해? 모욕적인 말에 항의하려는 순간 처음으로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어요. 미안해. 내가 또 실수했네. 다신 안 그럴게. 그의 눈물 어린 사과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1985년 첫 아이 태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밤 아기가 우는 소리에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애 좀 조용히 시켜.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 아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핑계 대지 마. 내가 제대로 못 돌보니까 그런 거지. 이어지는 욕설과 함께 베개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태호는 맞지 않았지만 겁에 질려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기를 안고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갓난 아이를 데리고 갈 곳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으로. 세월이 흘러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둘째 딸 미나도 태어났어요. 남편의 가구점은 번창해서 이제는 시내에 대형 매장을 두 곳이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어요. 큰 집, 좋은 차, 귀여운 아이들. 하지만 문이 닫힌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오늘 그린 그림이에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고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날은 거래처 사람들이 집에 와 있었어요. 우리 공주가 그렸어? 정말 예쁘네. 우리 딸이 재능이 있어요. 그림 선생님도 알아봐야겠어요. 손님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이던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그림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딴 걸로 방해하지 마. 공부나 해. 내가 이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가족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며 연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은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동네에서는 자상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노인정의 가구를 기증하고 지역 행사에 후원금을 내고 학교 바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박 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사시다니 복이에요. 부인도 정말 복 받으셨겠어요.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무서웠어요. 남편 정말 자상하세요? 우리 남편은 집안일 하나 안 도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기에 항상 거짓된 미소로 네, 정말 잘해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995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담임 선생님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태호가 요즘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여요. 어제는 친구를 때리기도 했고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사춘기라서 그런가 봐요. 그날 밤 태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친구를 때렸어? 그 애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정말이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화가 너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태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무서워요.
내가 가끔 아빠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서. 집에서 아빠가 화내는 것처럼 갑자기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태호는 계속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나도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화낼 때 아빠 같다고. 저도 그게 제일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뭔가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참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상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태호도 힘들어하고. 2번 말하게 하지 마. 내가 밖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애들 교육을 못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날 밤 또다시 폭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호가 아버지의 손에서 저를 구하려다 함께 밀쳐졌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그만해요. 13살 소년의 외침에 남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화를 돌렸어요. 너까지 이래?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내 말에 복종해야지.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이들과 함께 짐을 싸서 나왔어요.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친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돌아와줘. 친구도 이웃들도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반성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때?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해. 친구의 집을 떠나야 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비밀리에 녹음기를 구입했고 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태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미나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자 더욱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폭력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진 건지 몰라도 이제는 주로 모욕적인 말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내가 쓸모가 없어졌네.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같이 듣는 모욕적인 말들에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이 되었고 여러 봉사단체에 참여하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다 글쓰기 강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자서전 쓰기 당신의 이야기를 남기세요.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요리 강좌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뭐 배운다고 달라지겠어? 내 인생은 이미 이 모양인데.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첫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슬펐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펜을 들고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행복한 순간, 결혼 전 은행에서 일할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슬픈 순간,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글을 공유하는 시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지금입니다. 4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제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 2회 글쓰기 수업은 제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억눌린 감정이 물 흐르듯 글로 쏟아져 나왔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여성들도 만났습니다. 저도 20년간 남편의 심리적 학대를 참았어요. 겉으로는 모범 가장이었죠. 외부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대화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제 경험이 드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침묵하지 않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글쓰기 선생님의 권유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경험을 담은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어요. 물론 가명을 사용했지만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마침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가면 속 진실 마이너스 한 여자의 40년 침묵이란 제목으로 윤미자라는 필명을 사용했어요. 책을 손에 들고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 이야기가, 내 목소리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책은 내 이야기 같아서 밤새 울었어요. 40년간 침묵했던 저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몇몇 여성단체에서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가명으로만 활동했지만 내심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니.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만 녹음하는 방식이었어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책가면 속 진실의 저자 윤미자님과 함께합니다. 40년간의 침묵을 깨고 펜을 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받는 가정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 여성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평생 침묵했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정말 자상하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무서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두려웠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정 안에서만 나쁜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고 방송 이후 책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 성공을 알 리가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책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거 봤어? 요즘 화제라는데 그 내용이 좀 익숙하더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우리 이야기 같은데? 특히 이 부분.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쓴 가장 개인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였어요. 남편이 태우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모범 학부모상을 받은 날 집에 돌아와 저에게 했던 폭언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많긴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내가 쓴 거지. 긴 침묵 끝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썼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책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명예는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이거 읽고 날 어떻게 볼 것 같아? 명예요? 40년 동안 제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생각 안 하시고요. 남편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제 손에는 이미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네요.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 자동으로 태호와 미나에게 전송됩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어요. 당신, 미쳤어? 아니요, 정신이 매우 맑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조용했어요. 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다 읽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 질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저에게 한 행동을 정말 모른다는 듯이 말하다니요. 물론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집 밖에서는 천사, 집 안에서는 악마. 남편은 소파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무너진 듯한, 진짜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됐구나. 그게 제일 두려웠는데.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남편에게도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도 변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고백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의 학대를 몇 마디 말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도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 이런 직설적인 대화는 처음일 거예요. 항상 제가 두려워하며 순종했으니까요. 안 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어요. 변호사? 벌써?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당신에게 한 푼도 안 줄 거야. 돈은 필요 없어요. 자유면 충분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제 책의 속편이 나올 거예요. 이번엔 실명으로요. 그리고 제가 40년간 몰래 모아둔 증거들도 함께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아왔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당신, 그러지 마. 내 평판이 다 망가져. 그게 바로 제 얘기예요. 40년 동안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제는 당신 차례인 것 같네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런 저는 처음일 테니까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아내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변했어요. 집안일을 돕고 친절하게 대화하고 심지어 제 글쓰기 활동도 응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심일 리 없었고 40년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요. 원만하게 끝내고 싶어요. 남편은 결국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을 발견했어요. 패배감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이혼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에 인색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태호와 미나가 도와주었고 그들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엄마 정말 용기 있으세요. 존경해요. 태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 역시 아버지의 이중성에 상처받았다는 걸 드러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빠처럼 될까봐 항상 두려웠는데. 미나도 울며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남자친구한테 화낼 때마다 아빠 모습이 떠올라서 무서웠어요. 이제는 그런 패턴을 깨고 싶어요. 아이들과의 대화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새 출발을 다짐했어요. 2022년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명으로 냈어요. 침묵에서 자유로 마이너스 한 여성의 해방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출판사는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편집장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된다니 그 이상의 보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경계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지만 그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왜 갑자기요? 병원에 다니고 있어. 상담도 받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버지로부터 배운 행동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 물론 핑계가 될 순 없지만 그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자신을 돌아보는 건 중요해요. 내 책. 둘 다 읽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 없다는 걸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미움, 분노,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저 먼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젠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오랜 어둠 끝에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냈어요. 3년간의 데이트 폭력 관계를 끝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의 40년 고통이 누군가의 3년을 구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옛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제 그곳에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잠시 멈춰 서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 집이 제게 감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엄마, 오늘 있었던 일 알아요? 아빠가 동네 봉사 대상을 거절했대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 번째 책을 쓰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이번 제목은 다시 봄으로 정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은 자유가 감사했어요. 책 뒷표지에 쓸 글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정말 자상하세요? 라는 질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40년간 2번 말하면 소리 지르던 남편. 세상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젠 제가 말할 차례예요. 가정 안에서만 나쁜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용기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